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챕터는 그 12장 구조 결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질량 분석과 적외선 분광법 중심으로 해서 요 12장 내용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12장에서 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작용기가 어떻고 이 작용기의 성질이 어떻고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는 각 분자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연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냈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거꾸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질량 분석법, 적외선 분광법, 좌외선 분광법, 핵 자기 공명 분광법. 이래서 이러한 그 분석에 관련된 내용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거는 사실상 그 분석화학 파트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을 해석하는 거.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화합물이 들어있는지 또 작용기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 분석법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는 얘가 얼만큼 큰 입자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질량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기를 통해서 질량 분석법 기기를 통해 가지고 분자를 쪼개내는 거예요. 토막으로 작게 쪼개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처음에 있었던 그 분자와 토막 나가면서 작아지고 있는 그 분자량의 차이를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분자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었겠구나, 이런 분자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게 바로 질량 분석법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는 분석법의 이름처럼 얘의 크기나 화학식, 질, 양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외선 분광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IR이죠. IR 장치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냐면 어떤 작용기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IR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자외선 분광법에 의해서 큰 에너지가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자들이 어떻게 진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용기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진동 정도가 달라지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 그 표현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기, 하이드록시기가 있을 때, 뭐 아민기가 있을 때, 뭐 케톤기가 있을 때 이러한 작용기의 표현을 해주는구나. 그게 이제 IR 분광법이 되는 거죠. 또 자외선 분광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이게 이중결합이 들어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러한 자외선 분광법을 이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파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싶을 때 바로 이 자외선 분광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HU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주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신호를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더 많은 그 파장을 내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핵 자기 공명 분광법, 우리가 NM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NMR. 그게 이제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골격 관계, 어떻게 탄소가 수소를 몇 개나 붙잡고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핵 자기 공명 분광법이다. 그래서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각각의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각 그 전공 화학에 따라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유기화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질량 분석법을 보느냐, 일단 검출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검출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시로라고 되어 있죠. 내가 검출하고 싶어 하는 그 시로 입자를 이온화 공급원에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거기 그림 12-2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로를 먼저 주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공급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질량 분석기 그 전에에다가 전자 충격을 준다. 전자 충격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전자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될까요? 양이온이 되겠죠. 물론 라디칼도 이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는 라디칼 분석이 아니고 양이온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 충격 또는 이제 전기 분무 이온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온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 장치를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계속 달리기 시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약간 이렇게 트랙처럼 돼 있죠? 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처럼 생겨 있죠? 거기다가 얘를 계속 입자 가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행 시간, 요거 이제 맨 마지막에 12-4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질량 분석기에서 비행 시간이라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중국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거기 뭐 컴퓨터나 이제 기기 장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볼 수 있는 모니터가. 그럼 이온화 공급원, 그래서 광전자, 증폭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막 외우고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고 할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연을 거쳐서 우리가 봤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연이냐면 일단 시료를 집어넣는데 걔를 내가 이온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이온을 분석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료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보면은 이온화 공급원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충격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역할은 바로 이 전자를 하나 떼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가 떨어지고 나서 양이온이나 또는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이온 라디칼을 만들고 났을 때, 자,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시료를 주입하고 이온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이온으로 만든 애들을 요 슬릿을 통해서 자기장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시켰을 때, 요때 이 이온이 제가 달리기라고 얘기했죠. 얘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질량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온 전하에 따라서 요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 달리기에 따라서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니까 여기에 비치는 모니터에 비치는 애들이 그 질량에 따라서 각각 다른 위치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거를 여기 검출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모니터에서 보여주면, 아, 얘는 이러이러한 이온들이 나갔고 전자가 나갔고 그래서 이러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질량 스펙트럼을 우리가 나타낼 때 보통 그 X축에는 앰퍼지에 해당되는 값, 요 질량을 그 이온으로 나눠준, 전하량으로 나눠준 그 값, 앰퍼지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그 다음에 Y축에는 세기, 그죠? 세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질량 분석계에서 보통 이제 이온의 전하량이 1인 경우에는 요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각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게 비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질량 분석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판에다가 요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로 물어보는 거는 이거를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얘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 스펙트럼에서 처음에 X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하량으로 나눠준 것, 질량을 전하량으로 나눠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하량이 1일 경우에는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인 존재의 비를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거의 100%에 가는 그 축, 그거에 대한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100%에 여기 딱 달하는 여기 요 축 있죠? 요 축에 해당되는 거를 주봉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에 해당되는 애들이 주봉우리예요. 그냥 100에 해당되는 애이지 이게 실제로 얘의 질량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냥 봉우리의 세기가 가장 큰 부분을 우리가 주봉우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원래 있었던 그 입자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지금 얘네들을 하나 토막을 냈다는 얘기예요. 토막을 냈을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그 피크가 요 피크를 나타내는 거고, 어느 자리에서는 이게 주 봉우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제 피크가 가장 세게 나타나기도 하고 작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거의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요 피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그 물질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봉우리 말고 어미봉우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여기서 어미봉우리에 해당되는 거, 메인, 원래 모체, 그죠? 모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피크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M 플러스 분자 이온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이온 상태로 만들어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미봉우리 또는 분자 이온이다 해서 M 플러스로 표현을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시력 좋은 학생들은 이게 보일 거예요.
요게 지금 뭐지? 얘가 지금 이 물질의 메인인데 여기는 지금 뭐지?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할 거지만 여기는 M+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얘의 실제 질량보다도 한 칸이 더 큰 그런 질량이 아주 조금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동위원소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뭐냐면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이니까 탄소에 수소 이렇게 붙어 있는 애죠. 그러면 탄소 12에 해당되는 애가 3개, 그 다음에 수소 1에 해당되는, 이거 간단하게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8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 8, 44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미봉우리의 질량이 여기 44라고 나타냈던 게 바로 이 프로페인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프로페인을 하나씩 이제 가지를 쳐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질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서로 감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저 질량의 감소를 보고 우리가 그 토막 이온들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그 화합물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본격적인 질량 분석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주봉우리, 어미봉우리, 그리고 M+1에 해당되는 그 어미봉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애에 대한 얘기까지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하나씩 해볼게요. 이 질량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래프 하나만 탁 나와 있지만 그 12-2에 해당되는 그 질량 스펙트럼 해석에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거기 주기율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량들은 어떤 원자량을 사용하냐면 얘의 실제 원자량이 아니라 평균적인 원자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화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했었을 거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독특한 원자량을 갖고 있는 애가 이 자연계에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탄소도 탄소 12짜리가 있는가 하면 탄소 13짜리, 뭐 탄소 14짜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이게 물론 거의 대부분이 12가 존재하지만 13이나 14량도 이제 미량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다 곱하고, 그리고 요거는 C라고 해야 되겠다. 스몰 C. 곱하고 요거를 더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본 그 질량 분석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얘네들은 평균 원자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탄소 12를 찾아낼 수 있고요. 요걸 통해서 탄소 13을, 탄소 14를 각각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이소톱. 그래서 이거를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는 거는 각각의 동위 원소들을 보는 거지, 얘네들을 평균 원자량,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그거를 보는 게 아니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차이가 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또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얘는 지금 질량이 57에 해당이 되는 애죠. 얘는 탄소가 5개에다가 수소가 12개가 있는, 그러니까 요 탄소가 이제 동위원소 탄소 12로 생각을 했을 때 5개 플러스 수소 12 해서 60에다가 57. 얘가 그러면은 탄소의 개수가 달라지겠네요. 이 탄소 12가 72에 해당이 되는 애네요. 그죠? 요거는 72에 해당이 되는 애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얘는 57 부분으로, 원래는 몰질량이 57인데 얘 몰질량이 72에 해당되는 애인데 57로 뭐가 확 빠져버렸네. 게다가 이거는 몰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100% 피크를 찍고 있는 걸 보니까 요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주봉우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미봉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분석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것처럼 주봉우리가 저쪽에 있고 어미봉우리가 이렇게 피크가 그래도 크게 나타나 있으면 요거는
어미봉우리구나, 이건 주봉우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방금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주봉우리에 해당되는 게 먼저 이렇게 크게 나와 버리게 되면 저걸 몰질량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질량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지문 인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토막을 한번 내볼게요. 얘가 지금 57이 됐는데, 57이 됐다는 거는 아까 원래 메인은 72가 됐었어야 돼요. 그죠? 원래 얘의 실제 질량은 72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57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는 이 15에 해당되는 질량이 차이가 났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요 72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탄소 5개에 수소가 모두 12개 있는 C5, H 12에 해당이 되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료로 집어넣었던 애예요. 그런데 요거를 시료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양이온 라디칼을 만든 상태에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여기를 보니까 탄소 양이온을 생성을 했고, 몇 차 양이온? 3차 양이온. 그리고 라디칼을 하나 만들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라디칼 만들고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탄소 양이온을 지금 생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